공천원금과 통일교,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논란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홍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를 공개 검증하자는 지도부 차원 제안이 나왔지만 친한계는 징계 철회만이 정답이라며 장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단식 투쟁 3일차에 접어들면서 장동혁 대표는 한때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료진도 긴급 방문했지만 장 대표는 공천원금과 통일교, 쌍특검 관철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단식장엔 주말을 맞아 전국 곳곳 당원들 발길이 이어졌고 나경원, 안철수, 이미자 등 중진들도 격려 방문했습니다. 법치를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각오로. 단식 투쟁과 별개로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싼 내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리위 재심 기간 열흘 동안 장 대표가 일단 제명한 의결을 미룬 가운데 신동욱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 사건 관련 최고위 차원의 공개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이 당무위와 윤리위 조사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선출직 최고위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시시비비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장 대표 측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방안이다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친한계는 조작 징계를 자인하는 거냐며 냉담한 반응입니다. 장 대표를 향해서도 굶어서 얻을 게 없다, 징계 철회라는 답변을 피하지 말고 단식부터 중단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공천원금, 통일교 의혹 모두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 대표가 명분 없는 단식 카드를 꺼낸 건 국민의힘 내부 권력투쟁 때문이다 깎아내렸습니다. 수사를 뭉개야 특검 도입성이 필요한 거지.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단식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징계 의결 보류 뒤 정작 한동훈 전 대표는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해놓고 자신은 아파트 청약으로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지적을 받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정책 비판과 개인의 참여는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YTN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과 법이 허용한 제도에 개인이 참여한 건 구분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정 청약이 밝혀지면 공직을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조차 공개적으로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등 손절하기 시작했다며 이 후보자가 지금 설 곳은 인사청문회장이 아닌 수사기관 포토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비리 종합세트 이 후보자가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며 청문회를 하루 때우고 버티는 절차로 여기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일각에서 여당 단독 청문회 주장이 나오는 걸 두곤 꼼수를 동원하기 전 부적격 후보자 지명 철회부터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정 현안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힙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진원 기자가 5대 구상을 미리 전망했습니다. 보통 1월 초에 개최되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올해는 1월 21일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새해 벽두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바로 이어 진행된 일본 방문 때문에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용산에서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 뒤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 대통령의 첫 공식 기자회견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되며 시간은 9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질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도약과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거로 예상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거론되는 핵심 구상은 크게 5가지가 꼽힙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방주도 성장이 우선 언급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논의에 물 것 같은 행정통합 지원은 물론 첨단 산업 육성과 교육, 문화시설 투자 의지 등을 거듭 강조할 거란 관측입니다. 청년 창업가와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해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을 모두의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내비칠 거로 보입니다.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 등을 통해 산재 사망률을 낮춰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K컬처를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한 보관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미 대화 지원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 평화가 곧 경제이자 성장이란 소신도 재차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쌓아온 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완화돼서 좀 대화가 시작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신년 기자회견 역시 사전에 질문을 조율하는 이른바 약속 대련 없이 대통령과 기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오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공천위에 직접 1억 원 보내신 거 맞습니까? 강선 의원에게 직접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1억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공천 헌금 논란은 정치권에서 툭하면 불거져 나왔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쳐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강선우 의원 사건에선 대가성이 중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천 헌금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 박순자 전 의원이, 2014년 지선 당시에는 이우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공천을 이유로 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8년 총선 때는 서청원 전 의원이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 32억여 원을 받았는데 서 전 의원은 물론 돈을 전달한 양정례, 김노식 전 의원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 다만 돈을 받고도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지선 당시 도의원 후보자 2명으로부터 특별당비 3억 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당시 새천년 민주당 대표입니다. 특별당비를 낸 사실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 전 의원 같은 사례도 있지만 김 씨 의원의 경우 당비가 아니라 개인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적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건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됩니다. 게다가 이들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뇌물죄가 적용돼도 돈을 준 사람의 최대 형량은 같습니다. 다만 특가법상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청탁의 대가로 인식을 하고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설사 나중에 돌려줬다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은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 일관된 판례입니다. 그런 만큼 경찰은 공천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수사를 통해 공천 헌금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이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반 동안 조사했습니다. 김경시 의원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2022년 남 씨가 먼저 자신에게 공천 헌금을 제안했으며 강 의원을 만나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 씨는 하지만 지난 6일 이뤄진 1차 조사에서 당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 의원을 만났지만 자신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이후 강 의원 지시로 내용물을 모르는 물건을 차에 실었다고 주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치헌금 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병기 의원은 의혹 제기 초반부터 문제는 전 보좌진의 악성 제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의원 측이 전 보좌진에게 허위 제보를 하지 말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정황도 포착됐는데 사실상 입막음을 시도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김병기 의원 비위 의혹을 처음 폭로한 건 김 의원의 전 보좌진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김 의원 차남의 특혜 편입 의혹 진술서를 제출했던 이들은 현재 경찰 수사의 핵심 참고인으로 수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범죄 혐의 대부분 다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될 수 있도록. 한때 김 의원을 보좌하던 이들이 폭로를 이어가던 배경으로는 양측의 갈등이 꼽힙니다. 김병기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이들을 해고했는데 보좌관이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비난했다는 게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의원은 이들의 대화방을 공개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악의적 제보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고 대한항공 특혜성 의전 논란 때는 전 보좌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관계가 좋고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때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하지만 전 보좌진은 김 의원이 불법적으로 입수한 대화방 캡처를 근거로 해고한 뒤 수차례 자신들의 의혹 제기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9월 쿠팡 오찬 때 김 의원이 당시 박대준 대표에게 쿠팡에 재취업한 전 보좌진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적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은 전 보좌진이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대관 업무를 하지 못하게 요청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쿠팡과의 식사 2달 전 이들에게 사실상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7월 김 의원은 법무법인을 통해 해고한 지 반년도 넘은 전 보좌진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위임인은 김병기 의원, 근거 없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려던 시도를 입수했다며 음해가 발생하면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의원이 최근에도 식구처럼 여겼던 보좌진의 모함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가운데 강제 수사 단계에 돌입한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에 가담한 인물들에 대해 반국가 세력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부터 자주 언급한 걸 법정에서 돌려준 셈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년이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으면서도 윤 전 대통령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체제 전복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 우리나라 많습니다.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무장한 군인을 국회와 선관위에 난입시키고 언론사 단전 단수를 시도한 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국가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비상계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특검은 마지막 의견 진술에서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총리와 장관은 물론 당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김태효 안보실 차장까지 하나하나 짚으며 대통령 참모에 대한 책임도 지적했습니다. 공직자들이 권력 공유에 대한 탐욕을 선택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문자 메시지 등 통신으로 비상계엄 선포 예정을 외부에 알렸다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CCTV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누구도 윤 전 대통령을 가로막지 않고 심지어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아내 김건희 씨도 이번 달 28일 첫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통일교 집단 가입과 매관 매직 의혹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김 씨 역시 법정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씨를 모두 3차례 기소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초반 일찌감치 기소했던 사건은 오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여론조사 무상수수, 그리고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이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특검은 법위에 서 있던 김 씨에게 최고형이 선택돼도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첫 선고 이후에는 통일교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공소 사실과 증거에 대한 인부 여부를 밝히기로 했는데 이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가장 관심이 큰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 재판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김 씨가 수수했다 판단한 금품 3억 7천여만 원 가운데 이미 재판이 진행된 통일교 부분을 제외한 2억 9천여만 원 상당 금품 수수 의혹을 법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김건희 씨 외에도 금품 공여자인 다른 피고인만 4명에 달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김 씨의 셀프 수사 무마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사건 등 특검이 끝내지 못한 사건들은 곧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김 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대응해 군을 파병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다음 달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에서는 미국은 물러가라며 트럼프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뉴욕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막는 유럽 국가에 관세를 무기로 꺼내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하는 유럽 8개국과 2월부터 10%, 오는 6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관세는 그린란드에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과된다며 압박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가 목적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란드로 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손에 넣기 위해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그린란드의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국가들을 겨냥한 겁니다. 전날 이 백악관 원탁 회의에서 국가안보에 필요한 만큼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에 실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고 덴마크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세계 평화와 미국의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그린란드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이 골든돔의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과 즉각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향후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유럽 반응은 어떤가요? 그린란드와 덴마크 시민들은 잇따라 트럼프 규탄 집회를 현지에서 열어서 확실한 답을 보냈습니다. 그린란드의 수도인 누크에서 열린 시위엔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총리를 포함해 수천 명이 참가해서 그린란드 국기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항의했습니다.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서도 시청 앞 광장에 수천 명이 모여 그린란드에서 손을 떼라고 외치고 덴마크와 그린란드 국기를 흔들면서 미국 대사관까지 행진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So Donald, we don't want to be Americans. We are Greenlanders and we want to be in a democratic world and we hope Americans, they will support us. I've never met an American who thinks anything other. Greenland should be free and Greenland should be for the Greenlanders, not for the Americans. 덴마크를 방문 중인 미국의 여야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네르스 포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진짜 위협에서 주의를 분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린란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나토 국가인 이탈리아는 그린란드 파병에 반대하며 유럽 주요 국가들과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같은 나토 국가인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압박에 중국과 손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나토의 결속력을 뒤흔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최근 유럽에서 러시아와 대화를 재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러시아는 중요한 변화라며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친트럼프 성향의 빌리롱 주 아이슬란드 미국 대사 지명자는 아이슬란드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될 것이라는 농담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사과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이웃 국가로 같은 북극권에 속하는 아이슬란드에서는 이번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 12일과 13일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 설문에서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찬성한다는 미국인은 17%에 그쳤습니다. 또 군사력을 동원한 그린란드 점령에 찬성한 응답자도 4%에 불과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소식에 늘 대응했던 대로 이번 여론조사가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반도체 포고령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2단계 조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의 문제가 아닌 정보 유출 사태라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방미 일정을 마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반도체 포고령이 당장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그런 메모리 칩은 지금 이제 제외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당장의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인공지능 칩을 겨냥한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여 본부장은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2단계는 또 언제 또 어떤 형태로 이게 확대돼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미국이 반도체와 핵심 광물 관련 포고령에 잇따라 서명하자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원래 일정보다 하루 늦게 귀국했습니다. 방미 기간 또 다른 쟁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연기 배경으로 거론되기도 한 쿠팡 정보 유출 사태였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의장과 로저스 대표가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쿠팡 구하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And recently launched a political witch hunt against two American executives.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쿠팡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 사안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기업이니 한국 기업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여 본부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조사하고 있고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같은 사고를 냈다면 미국 역시 동일한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도 이 점을 이해했지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전달됐지만 미 대법원의 판단과 추가 관세 조치 등 미국의 통상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특정 기업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한국과 타이완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의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외교 지침을 담은 문서에서 미국의 주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쿠팡 사태와 정통망법 논란이 있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앞으로 5년간의 미국 외교 지침을 담은 문서입니다.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와 서방구에서의 돈로 독트린 확립 등 6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에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첫 번째 목표로 제시된 국가 주권 부분입니다. 미국의 주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에서 운영되는 기술 미디어 기업에 대해 운영 조건을 강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등 주요 동맹의 디지털 장벽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두고 검열과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13일 미 하원 세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도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Korean regulators already seem to be aggressively targeting U.S. technology leaders. One example would be Coupang through 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미국의 새로운 외교 지침이 특정 사안에 단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5개년 장기 전략으로 명문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한층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우리나라 디지털 규제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정동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한 사과 요구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차원의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나타내면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정부 내 엇박자가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위협하고 나선 건 지난 10일입니다. 즉각 국방부가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라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대응하자 이번엔 김정은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바로 담화를 냈습니다. 군이든 민간이든 명백한 건 영공 침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촉구했는데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 오히려 이번 사태가 남북 간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각에서 번진 이유로 통일부 당국자 역시 정부의 대응에 따라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 날 이례적인 심야 담화를 통해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개꿈이자 망상이라며 무인기 도발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조치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담화가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걸 차단하며 적대성을 더 극대화한 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무인기 사과 요구와 관련해서도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단이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가거나 희망적 사고를 할 게 아니라 차분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북한도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며 균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위 실장 발언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면서도 앞서간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사실상 반박 입장을 낸 상태입니다. 통일 외교안보 라인의 엇박자가 새해 들어서도 반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무인기 사태 처리 과정에서 내부 파열음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국방부가 군사분 계선 이남 10km 안에 설정할 수 있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 개발 규제도 과감히 풀어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 애기봉에 있는 카페입니다. 한강 넘어 황해도 개풍군까지는 불과 1.4km.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있어 예약과 검문을 거쳐야 방문할 수 있지만 맨눈으로 북한 땅을 보려는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민통선은 6.25 전쟁 직후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주민 영농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됐습니다. 처음엔 군사분계선 이남 20km 이상 출입과 개발을 통제하다 1997년 15km, 2007년엔 10km까지 하한선을 줄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5km까지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관광 활성화 등을 기대한 조치입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또 생활의 불편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만 경기도는 지금도 민통선이 군사분계선 이남 5km 안에 설정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강원도 산지보다 마을과 농경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작전상 문제가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과감히 해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벨트형으로 넓게 형성된 제한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외곽에 박스형으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군 당국은 또 보호구역이라도 일정 높이 이하로 건축 개발을 추진하면 군과 협의 없이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양구와 인천 강화, 경기 파주, 포천, 연천 일대 1,200여만 제곱미터의 관련 규제가 풀렸는데 군은 앞으로도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9입니다. 경기 시흥시의 공장 화재로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북 의성에선 터널을 지나던 차량에 불이 붙어 고속도로가 1시간 이상 정체를 빚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김종호 기자입니다. 건물 지붕 위로 연기가 크게 번집니다. 불이 난 곳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 금속 부품 공장. 소방당국은 불이 주변 건물로 번질 수도 있다고 판단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불길은 1시간 50분 만에 잡혔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공장 밖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담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연기가 위층으로 번집니다.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7층 세대에서 한밤중에 난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는데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던 5톤 화물차에 불이 나 차량 앞부분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터널 입구에는 사고를 알리며 진입을 막는 펼침막이 걸려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서산 영덕고속도로 안평 3터널에서 난 차량 화재는 40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구간이 통제되며 1시간 넘는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엔진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정안 나들목 근처에서는 1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구간이 한때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엄동설안의 180여 명이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수십 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 잿더미로 변하면서 신락 같은 희망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집들 사이로 주민들이 힘없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삽으로 잿더미를 뒤적이며 건질 만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지만 이내 빈손으로 돌아서고 맙니다. 화마 피해를 입은 집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문을 지나 들어가면 부엌과 방이 있던 자리가 보이는데 이제는 살림살이 잔해만 남아 단란했던 기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제2의 고향 같던 집이 순식간에 흉물로 변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집은 여기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공기도 좋고. 근데 그 이제 삶의 터전이 없으니까 마음 아프죠. 어떻게 계획은 아직까지 없어요.
팍팍한 살림에도 더 나은 내일을 바라며 이곳에서 20년을 버텨왔지만 당장 생계가 걱정입니다. 3번이나 막 울었어요. 겨울 이거 하나도 못 꺼내고 임대 아파트라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저씨도 일거리 찾으려고 땡기봤는데 다 안 써요.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이웃 주민 역시 동고동락해온 이들의 딱한 처지가 눈에 밟힙니다. 답답하고 참담하죠. 아시는 분은 그 얼마 전에 쓰러져가지고 몸도 안 좋은데 집까지 이렇게 되면 그 옆을 지나갈 때마다 저 양반 어떡하지. 120여 세대 전소로 거리에 내몰린 이재민 180여 명은 근처 호텔 등 임시 거주지에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이들에게 임시주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관계당국은 또 오는 19일 합동감식에 나서는데 엄동 설안에 칼바람보다 차가운 비극을 마주한 주민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얼마 전 충북 충주에서 화물차 적잠에 불이 났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이 초기 진화에 나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현장을 소화기를 들고 들어가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낸 시민을 김기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멈춰선 화물차 위로 하얀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릅니다. 화물차 적잠에서 불이 나면서 발생한 연기가 도로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소화기를 든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연기를 뚫고 적재함 쪽으로 다가가 분말 소화기를 연달아 뿌립니다. 일부 시민들은 경광봉을 들고 뒤따르는 차량을 막아 2차 사고도 막았습니다. 불이 난 곳 주변에는 상가와 식당이 있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불은 소방대원들이 도착한 뒤 10분 만에 잡혔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불길을 진화하면서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 당시 진화에 나섰던 이호연 씨는 불을 꺼야겠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냥 연기를 보고 그냥 불이 보여서 그냥 꺼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버스 기사님께서 소화기로 진압을 하고 계셨는데 그 소화기는 부족해가지고 진화가 안 되더라고요. 평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트렁크에 소화기를 챙겨 다닌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택시를 하다 보니까 제 차량에서도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운행하다 보면 다른 분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항상 제 트렁크에는 그 소화기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초기 진화에 나선 시민들의 발빠른 대응 덕분에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피해를 막았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민간 부문 규제 완화의 핵심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손질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높습니다. 최근 여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폐지나 완화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제도 유지 입장을 못 박으면서 이번 대책에선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 제3주구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앞둔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입니다. 이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액이 현재 대상 단지 중 최대로 조합원 전체가 내야 할 금액이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업기간 오른 집값에서 평균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뺀 이익이 8천만 원을 넘었을 경우 초과분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환수해가는 제도로 현재 서울에서 37개 단지가 대상이며 1인당 부담금은 1억 3,800만 원이 넘습니다. 아직 부담금이 실제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 제초한 제도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가 유예됐고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인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은 정비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급이 상당한데 추가 분담금 문제로 사업성을 낮춰 공급을 지연시키고 이중과세 논란도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지금 굳이 꼭 해야 되는 이 법이 없어진 다음에 해라. 조합 운영에도 걸림돌이 크게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여권 내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상황. 공공기여도 하고 보유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는데 현재만 해도 삼중과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초과이익을 환수한다? 이거는 약간 좀 불합리한 거죠. 그러나 곧 나올 대책에 규제 완화나 폐지가 담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최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제초안 완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는 발언을 하며 제도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공급 대책이 공식 발표되진 않은 가운데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선 제초안 등 민간 부문 규제 손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새학기부터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은 출석만 잘하면 점수와 상관없이 학점을 딸 수 있게 바뀝니다. 교사단체들은 선택 과목만이 아니라 공통 과목에서도 학업 성취율 반영을 없애라면서 국가교육위원회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처럼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쌓아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공통과목 48학점을 포함해 192학점을 따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충 수업이 필요해서 학생도 교사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학점 이수 기준에 모두 반영해야 하는데 새학기부터는 출석률이나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세부적으로 공통과목은 지금처럼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둘 다 반영하고 선택 과목은 출석률만 갖고 따진다는 지침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새학기부터 선택 과목은 규정 일수 이상 수업에 참여만 해도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이는 개정안 개발과 검토,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과 입장들이 심층적으로 논의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학업 성취율을 학점 이수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하자고 주장해온 교사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3대 교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학업 성취율을 이수 기준에 반영하는 건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면 학생들 성적이 오를 거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충 수업인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도 직무유기라며 국교위와 교육부에 변경안 적용 유예와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시행 1년도 안 돼 보충 지도와 이수 기준이 변경되고 교사 반발도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심장이라 불리는 데이터 센터를 들여다보는 기획보도 5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주도의 유일한 AI 데이터 센터는 광주에 있습니다. 지난해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며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어떤지, 또 해남에 지어질 초대형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정부와 광주시, NHN이 6천억여 원을 투자해 엔비디아의 첨단 GPU H100 1120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연구소는 이 자원을 사실상 무료로 사용합니다. 지난해 600여 개 기업이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이용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GPU와 저장 공간을 사용해 AI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한 겁니다. 2023년부터 4,000건 넘는 연구 과제를 지원했는데 지난해 갑자기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요도 없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헛돈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절반이 놀고 있어요. 국가 예산 이러다가 고철됩니다. GPU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한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되면 고철되고 5년 되면 고철되고 3년 되면 구형됩니다. 다만 가동을 멈춘 건 AI를 쓰고 싶어하는 연구소나 기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산 문제로 GPU를 돌릴 전기요금과 유지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 200개의 기업이 할당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률은 거의 100%에 가깝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AI 3강 9월에 추진하고 있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광주 센터의 10배 넘는 규모입니다. 두 차례 유찰 끝에 삼성 SDS가 참여해 전남 해남으로 장소를 정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비 2조 5천억 원의 상당 부분을 국민성장펀드로 메우는 게 광주와 다른 점입니다.
1차 메가 프로젝트로 AI, 반도체, 2차 전지 등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으며 국민 돈이 들어가는 만큼 AI 기술 개발이 수익으로 연결돼야 하는 점은 부담입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목적이 도전적인 과제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연구 결과가 GPU를 샀을 때 어떤 기대 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이런 투자를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데 국가가 도전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먼저 선행 투자를 통해서 목표대로 2029년 해남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완공되면 해남과 광주는 공공 AI 연구 산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곳들이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알 낳는 거위가 되려면 막대한 초기 자본뿐만 아니라 장시간 흔들림 없는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YTN 권석입니다. 기후재난 시대로 접어들면서 최근 예측 불가능한 돌발폭우로 산사태 피해가 커지거나 심한 폭염과 미세먼지가 일상을 위협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당국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산사태를 미리 감지하고 도시숲을 과학적으로 설계해 피해를 줄이는 첨단 산림 기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최근 여름철 산악지역 강우량은 평지보다 최대 2배나 많습니다. 고위도의 찬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습한 공기가 충돌하며 발생하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국지성 돌발폭우 때문인데 이는 곧 대형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당국은 AI를 기반으로 한 산악 미기상 분석 시스템 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511개 산악 기상 관측망에서 1분마다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산악지형 특유의 복잡한 강우 패턴을 정밀하게 계산해내는 방식입니다. 산사태가 나기 전 쪽집게처럼 AI 눈으로 골든타임을 잡겠다는 겁니다. 산악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지 지역이랑 기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풍속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강수량이 좀 많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이 만약에 이 시스템 내에서 자료동화라든가 물리 모수화 방안 쪽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또 예측 정확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산 아래 도심에서는 기후 재난 시대에 맞서 과학적 도시숲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시숲은 한여름 지표면 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냉각 효과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는데 최근 AI를 통한 설계안을 도입해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숲 설계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도시숲은 폭염과 미세먼지를 이겨내는 과학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도시숲 3회30-300 규칙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늘상 새굴의 나무를 보고 그리고 우리 도시의 30%는 숲이고 또한 우리 곁에 300m 이내에는 도시숲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규칙입니다. 산림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 예보로 산간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숲 3-30-300 규칙을 넓혀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촘촘하게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6도로 춥지만 낮에는 영상 6도, 대구의 경우 14도까지 올라서 3월 하순처럼 온화하겠습니다. 오늘도 대기질이 아쉽습니다. 대기 정체로 대부분 지방의 공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불조심해 주시고요. 오늘 낮 동안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눈 날림이, 강원 북부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5.9도, 대구가 영하 2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6도, 춘천 5도, 청주 8도,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가 14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